조선의 비운의 공주, 경혜공주, 왕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조선시대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지만 누구보다 비참했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잃고 이름조차 지운 채 깊은 산속절로 들어가야 했던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437년 조선 제5대왕 문종의 세자 시절 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조선 왕조가 안정기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 문화와 학문이 꽃피우던 시대, 공주는 왕실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교육, 풍족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 보장하는 안전. 어린 경혜공주는 아마도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주로 태어난 이상 좋은 가문과 혼인하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 믿었겠죠. 1450년 경혜공주가 13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452년의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겨우 15. 그녀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왕위와 함께 겨우 1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 단종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조선 왕실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경혜공주는 1451년 정종과 혼인했습니다. 정종은 좌의정을 지낸 정인지의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공주의 남편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평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궁 밖의 세상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권신들과 왕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궁궐 안팎에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중신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왕실과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자신의 동생이 허수아비 왕이 되어가는 것을, 권력을 위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탄생. 그것은 단종의 비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혜공주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그녀는 단종의 누나였습니다. 폐위된 왕의 가족. 세조에게 있어 경혜공주와 그 가족은 언제든 역모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즉위 후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제거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 복위를 꾀하던 신하들이 발각되어 처형당한 것입니다. 세조의 의심과 숙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종의 아버지 정인지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협력한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종을 지켜주진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정종이 단종 복위를 지지하는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문종의 사위이자 단종의 매형이라는 신분 자체가 세조에게는 불안 요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1457년 정종은 역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는지 누명이었는지는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형. 경혜공주의 남편은 25의 나이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는다는 것, 그것도 역적의 아내가 된다는 것,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경혜공주가 겪어야 했던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역적으로 처형되자 경혜공주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궁에서 받던 녹봉도 끊겼고 살던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은 여전했지만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신분이 족쇄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일원이었기에 함부로 재혼할 수도 없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계를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역적의 아내, 폐위된 왕의 누나, 그녀와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세조의 의심을 사는 일이었으니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경혜공주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외로웠을 겁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조차 없는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신분은 보호막이자 감옥이었습니다. 평민 여성은 가난하지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재혼도 할 수 있었고 장사도 할 수 있었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성, 특히 공주는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이 왕실의 명예와 직결되었고 개인의 선택은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왕실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왕실의 규율에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혜공주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 바로 출가였습니다. 경혜공주가 정확히 언제 비구니가 되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됩니다. 출가. 그것은 경혜공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한 선택이었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실은 특히 유교적 질서를 엄격하게 지켰죠. 그런 왕실의 공주가 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이 세상을 버리겠다.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가는 경혜공주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불교는 그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하지 마라. 고통도, 신분도, 과거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왕의 딸이었던 과거를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혜공주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절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귀한 음식도 존칭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며 평범한 비구니로서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경혜공주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에서도 혼인 생활에서도 그녀는 늘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절에서는 그저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유는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선택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강요당한 고립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경혜공주는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고 성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왕실의 권력은 안정되었고 사람들은 과거의 비극을 잊어갔습니다. 단종의 이름조차 금기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경혜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의 족보에는 그녀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산속 깊은 절에서 나이 들어갔습니다. 경혜공주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느 절에서 지냈는지, 어떤 법명을 받았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선 왕조실록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녀가 성종 4년까지 생존했다는 것, 그리고 비구니로서 여생을 마쳤다는 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 침묵이 더욱 비극적입니다. 한때 왕의 딸로 태어나 궁궐에서 온 나라의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 죽어서도 제대로 된 기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의 공주들은 대부분 화려한 묘역과 함께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공주는 자신의 초상화까지 후대에 전해졌죠. 하지만 경혜공주는 살아서도 잊혔고 죽어서도 잊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어땠을까요? 늙고 병든 몸으로 좁은 암자에서 혼자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비구니들이 곁에서 그녀의 임종을 지켜봐 주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혜공주의 삶이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 번째는 권력의 잔혹함입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개인이 얼마나 쉽게 희생되는지 그녀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경혜공주는 역모를 꾸민 적도 없고 권력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태어난 신분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왕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경혜공주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신분 때문에 더 큰 불행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양반집 딸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후 재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주라는 신분은 그런 선택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권력자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업적, 전쟁의 승패, 정치적 사건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혜공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비극의 한 단면입니다. 패비 윤씨, 사도세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왕실 여성들. 그들은 모두 권력과 정치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했고 살아남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경혜공주가 비구니가 된 것도 어쩌면 그런 저항의 한 형태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준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것. 비록 그 길이 고독하고 쓸쓸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수많은 경혜공주들이 겪은 고통 위에 세워진 권리입니다.
만약 경혜공주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왕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잃고 이름마저 지운 채 조용히 사라져간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연약한지, 신분과 제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경혜공주, 역사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